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외 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해 보시면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개발 과정에서 그 예외 처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그 목적을 갖고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개발할 때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완료돼서 배포가 되더라도 계속 처리해줘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이 예외적인 상황들은 보통 프로그램이 오류 때문에 나타나는 예외는 아니고 실제 그 응용과 관련해서 또 컴퓨팅 환경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특징은 뭐냐면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가 발생해도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만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하면은 또다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C++ 또 C++뿐만 아니라 최근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throw, try, catch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 throw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겠고 그 예외 객체를 잡아서 처리하고 싶으면 try catch라는 어떤 문을 이용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쭉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이런 함수를 만들어요. withdraw라는 함수. 그러면 이 withdraw라는 함수는 어떤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함수 관련 챕터에서 설명해 드린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함수의 사전 조건, 사후 조건. 그러면 이 withdraw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을 예외 처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withdraw는 amount가 0보다 커야 되겠고 balance보다는 작아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함수예요. 그게 사전 조건이죠. 그러면 0하고 같거나 0보다 작은 경우, 잔액보다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우들이 왜 나타날까?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나타날까?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나타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예외 처리해야 되는 건지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처리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마운트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생각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오류. 어디서의 오류냐면은 withdraw를 호출하는 측에서 거기에서 뭔가 오류가 있어서 코드에 오류가 있어서 음수나 0을 이용해서 withdraw를 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검사해서 throw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row 문은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hrow라는 문이 있고 뒤에 오는 게 객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던지는 거는 예외 객체다. 예외 객체. 그래서 이런 예외 객체를 던져가지고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요런 애는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죽게 냅두고 왜 죽었는지 봐서 그거를 다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지 않게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밸런스보다 큰 경우
잔액보다 크게 요청하는 경우, 저거는 프로그래밍 오류가 아니라 고객이 뭔가 실수해서 요청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거를 실제적으로 비디오를 불러준 데서 저런 게 발생했는지를 알게 해줘가지고 고객한테 다시 뭐 인출해라, 금액을 바꿔서 인출해라는 요청을 보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스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코드를 여기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어떤 경우가 비정상적인 경우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조건을 파악해가지고 사전 조건이 위배된 인자가 들어오면 그게 왜 그렇게 위배돼서 들어왔을까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프로그래밍 오류인지 아니면 외적인 요인, 뭐 사용자 입력 오류라든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외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렇게 스로우 하는 거고, 실제 스로우에서는 원래 이런 예외 객체들을 던져줘야 되는데 예외 객체를 던지지 않고 일반적인 객체라든지 원시 타입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처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로우가 되면은 이 던져진 예외 객체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던져진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데는 HG main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아무 데서나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함수 호출 흐름에 있는 곳에서는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예외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예외는 그냥 프로그램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개발할 때 프로그램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오류를 알려준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오류가 안 나타나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는 예외가 더 슬픈 거예요. 그거는 배포 버전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겠고, 그거는 이제 고객의 항의, 내 소프트웨어에 뭐랄까, 평판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로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 함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던져진 예외를 상위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다 처리해 줘서 끝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B라는 객체를 생성했죠. B라는 객체를. 그러면 원래는 B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이 B라는 객체는 function이라는 함수가 불러지면은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 객체, 지역 변수로 생성한 객체는 소멸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반납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B라는 객체가 소멸될 때 뭐가 불러지냐면은 소멸자가 불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스로우로 해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더라도 원래 함수가 끝나면 뭐래? 스택을 반납하죠. 사용했던 공간을.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스로우를 상위에서 잡으면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거지만 스택 처리라든지 여기에 생성되던 객체를 반납하는 것까지는 다 처리해 줘요. 처리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잡는 게 없으면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스로우가 일어나면은 함수는 당연히 종료되는데 이 함수가 원래 그 함수가 끝날 때 해줘야 되는 그 마무리 작업을 만약에 내가 던진 예외를 상위에서 잡으면은 해주고 상위에서 잡지 않으면은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끝나요. 프로그램이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를 위에서 잡을 거면 얘는 객체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걸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자동으로 되는데, 이렇게 동적 할당된 거는 자동으로 딜리트를 시스템에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스로우하기 전에 만약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딜리트를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가 자동적으로 안 해주는 마무리는 예외를 발생시키기 전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는 알아서 되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런 애는 내가 딜리트를 이 스로우하기 전에 해주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함수가 끝날 때 해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스로우 할 때도 해주고 스로우 하는 것이 맞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할 때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디옴 중에 하나가 RAII, Resource Equation is Initialization 이라는 기법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객체가 생성할 때 자원을 확보하고 소멸될 때 그 자원을 반납하게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이 A에서 만약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은 스로우를 하게 되면은 만약 위에서 잡는 형태가 돼서 정상적으로 펑션이 마무리될 때 해줘야 되는 걸 해주면은 B의 소멸자도 자동적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리소스의 확보와 반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도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지역 객체는 이 스로우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펑션이 호출될 때 만들어지고 펑션이 종료되면 자동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해요. 그런데 얘도 객체죠. 스로우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얘도 객체예요.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요 객체가 만약에 펑션의 스택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펑션이 끝나면 이 객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std runtime error라는 이런 예외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스로우 하더라도 얘하고는 수명이 다릅니다.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았지만 얘는 이 펑션의 스택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좀 특별하게 그 만들어져서 계속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애를 여기서 쓰는 거죠. 그 애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객체의 수명은 일반적인 객체의 수명하고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 얘네들이 소멸될까봐 해서 동쪽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throw new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게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 객체는 다른 임시 객체와 다르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임시 객체이지만 L-value로 인식이 되고 이 예외 객체 잡은 캐치럴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그러니까 되게 특별하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외 객체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 변수들하고는 전혀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ow 관련된 문법을 설명드렸고, 이제 try catch와 관련된 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예외를 발생된 예외 객체를 내가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이런 식의 구문으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에서 요 문장들을 일반적인 우리가 실행해야 될 문장들을 넣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이 catch절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 catch는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 여러 개가 왔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여기 캐치를 시행할지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걸 시행할지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치절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 캐치절은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요. 요게 뭔가 지금 생략된 게 아니라 실제 문법적으로 점점점을 써요. 문법적으로. 이게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요 위에서 잡지 못한 예외를 무조건 잡아요. 캐치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다른 예외를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가 못 잡죠. 얘도 못 잡죠. 그러면 그 예외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요. 또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잡는데 만약에 무조건 어떤 예외가 오더라도 무조건 잡고 싶으면 요런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했는데 얘는 그냥 캐치 문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지일 뿐이지 실제 예외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고객한테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런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그 문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이런 invalid argument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는 예외는 아니에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캐치절은 한 종류의 예외 인자만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런데 이 예외 객체들은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속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직 에러가 부모고 얘네들이 로직 에러의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런타임 에러의 하이 클래스가 됩니다. 하이 클래스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고 이 모든 애들은 SD exception의 하이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로직 에러의 부모는 SD exception이고 인밸리드의 부모는 로직 에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속을 통해서 모든 예외 객체들을 표준 예외 객체들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STD exception은 모든 종류의 예외를 다 STD exception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에서 cat, dog, cat 이렇게 만들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어요.
상속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exception이라는 게 꼭대기에 있고 여기에 runtime 있고 로직 에러가 있고 로직 에러 밑에 뭐 invalid argument 같은 예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SED exception을 잡아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외들은 모두 여기서 잡지 일로 안 가는 거예요. invalid argument는 얘의 후손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invalid argument는 여기서 잡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잡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은 절대 실행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예외들을 우리가 상속 관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모든 예외는 SED exception의 후손이 되게끔 만들고 runtime, logic error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뭔가 만들게 되면은 얘를 상속받아서 insufficient 뭐 fund 이런 예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예외도 얘의 후손이 되게끔 보통 만들어줘요. 런타임을 상속받든 로직 에러를 상속받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외의 특성에 따라서 골라서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치절은 순서가 중요하고 한 캐치절에는 하나의 예외만 올 수가 있고 이 예외를 잡을 때에는 여기는 참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로 잡는 이유는 뭘까요? 쟤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함수 전달하고 비슷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 값 전달 대신에 뭘 써요? 주로 참조 전달 쓰죠. 객체 전달할 때.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캐치절도 얘를 다 뭘로 받아요? 참조로 받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스킵한 부분이 있지만 throw by value, catch by reference예요. 값으로 전달하고 그 참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절은 참조 전달로 만들어서 이제 그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에요. 얘를 빼고 값으로 받았다. 그러면 전달된 객체를 한 번 더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참조로 잡으면 되겠고, 수명은 조금 더 특이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 전달된 예외들은. 그리고 이 내에서는 또다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보면은 메인이 있고 여기에 뭐 H, G, F 거꾸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요. 세 곳에서 잡을 수 있는데 이 잡은 것을 얘가 1차적으로 G에서 처리하고 다시금 H에서도 또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리한 예외를 상위에서 또 한 번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구조상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캐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해. 그리고 나서 다시 상위로 또다시 예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throw라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throw 2가 하게 되면은 객체를 또 하나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잡은 예외를 다시 또 상위로 또 한 번 전달해야 된다. 한 번 잡은 거를.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 문법이에요. 얘 문법이 아니라.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이 일을 만들게 돼요. 똑같은 걸 또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고, 보통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떤 예외를 여기다 던졌는데 A를 다시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A가 왔을 때 B라는 예외를 위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2가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또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상 예외 처리가 좀 복잡해지면은 내가 insufficient fund를 잡았는데 상위로는 insufficient fund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예외를, 다른 이름의 예외를 보내가지고 상위에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예외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위로. 그래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애들까지, 또 어떤 애들은 여기까지만 처리해주고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G에서 하는 게 아니라 H에서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throw E. 똑같은 걸 던져야 된다? 그럼 얘.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애를 던져야 되면 이런 형태인데 E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거 하는 거고. 같은 애를 던질 거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표준에 있는 예외고, 그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표준 예외들이.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보통 로직 에러와 런타임 에러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로직 에러는 컴파일 시간에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거, 런타임은 실행 시간에만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컴파일 시간에도 검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면은 로직 에러에 해당되는 거고, 런타임에서만 가서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런타임 에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새 예외를 만들 때 로직 에러나 런타임 에러 둘 중에 하나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들려는 예외가 로직 에러에 해당되는 건지 런타임 에러에 해당되는 건지 보고 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sufficient fund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의 기능만 있어요. 소멸자랑 기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용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리는 거. 그러니까 예외 객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큰 목적이지, 얘가 뭔가 어떤 기능을 갖고 프로그램을 뭔가 오류를 극복해주고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클래스들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 바에야 그냥 안 만들고 예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로 하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진 거지. 런타임 에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그 순간에 판단이 잘 안 되는데, insufficient fund라는 예외가 발생하면은 무슨 예외, 어디서 왜 발생됐는지가 이름을 해서 알아지는 거죠. 아, 잔액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외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를 꼭 안 만들고도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들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예외가 내가 만들어서 발생된 예외인지 다른 어떤 함수에서 발생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insufficient fund는 내가 만든 거죠. 그러면 내가 발생되는 곳에서만 만들어지지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시스템에서 하는 이런 예외들은
여러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불렀을 때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에서도 이런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클래스의 함수들을 부를 때, 호출에 쓸 때 표준 문서를 한번 보시고 그 표준 문서에서 해당 메소드나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그런 예외가 발생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예외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함수를 써야 되겠고, 만약에 발생되면은 왜 발생됐는지, 어떻게 하면 얘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내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어떤 예외들을 발생하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면 되겠고, 얘는 로직 에러로 해도 되고 런타임 에러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로직 에러로 만든 이유는 이 잔액 부족은 컴파일 시간에도, 즉 그 withdraw 함수에서 판단하지 않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get balance를 이용해 가지고 withdraw를 부르기 전에 잔액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직 에러로 분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새로 만들면은 좋은 점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이름이 좀 더 맞게 되겠죠. 그 예외사항에 맞는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을 지는 거죠. insufficient fund처럼 이름만 봐도 얘가 무슨 문제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용자 정의 예외는 발생 위치가 고정됩니다. 시스템에서는 그 예외를 쓰지 않죠. 근데 런타임 에러나 인발리드 아규먼트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곳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렀을 때 그때 발생한 건지가 판단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외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 없을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는 굳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프로그래밍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들은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스로우를 통해서.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예외들은 굳이 우리가 새로운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insufficient fund처럼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예외는 새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새로 만들어서 가독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 프로그래밍 오류를 위한 예외는 새로 만들 필요 없다. 그냥 런타임 에러, 로직 에러 갖고 쓰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예외가 아니라 배포 버전에서도 어떤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예외는 새로 만들어주고 그 예외에 맞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은 추가적인 기능도 예외 객체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코드를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은행 예제죠. 은행 예제에다가 한번 그 예외 처리를 간단하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전에는 적절한 곳에서만 이제 요걸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 사전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마운트가 디포짓, 입금이에요. 입금인데 영원 입금이나 음수 입금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through 이렇게 그 0하고 같거나 작으면은 이제 예외를 발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std argument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거니까 얘를 쓰려고 그러면 standard exception을 include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5천 넣는 거를 우리가 예제로 만들었었어. 그러면 예전에는 마이너스 5천 넣었을 때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죽죠. 이렇게 언코드 익셉션 요게 이제 발생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판단해서 그 위치에서 이런 애들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천이 불러지지 않게. 어딨어.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가 걱정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오버플로도 발생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엠밸런스가 이제 타입이 뭔지 이제 모를 수 있으니 모르다기보다는 아는데 그 타입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혹시 바꾸더라도 맞게 동작하게끔
엠밸런스 타입이 뭐 unsigned int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중에 unsigned long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데클 타입 엠밸런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엠밸런스의 타입에서의 맥스 값에서 현재 엠밸런스를 뺐을 때 그거보다 이제 어마운트가 크면은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오버플로우 발생 이런 식으로 오류들을 체크하기 위한 코드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포짓 메소드에서는 어마운트가 0 또는 음수인 경우 또 너무 큰 금액을 넣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음수가 돼버리니까 음수는 안 되겠고 엉뚱한 값이 되겠죠. 언사인드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if amount가 0이면 출금 if amount가 m 밸런스보다 크면 through std 얘는 insufficient fund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insufficient fund를 아직 정의를 안 했죠. 정의를 안 해서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만약에 insufficient fund를 내가 한번 여기다 같이 정의해 버리면 class insufficient fund 이거 상속할 때 쓰는 건데 public 요 문법은 조금 복잡한데 뭐야 스펠링이 틀렸나? 네, 이런 식으로 insufficient fund를 우리가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외 객체들은 이제 언제 만드냐면은 그 배포 버전에서도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배포 버전에서도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존 거 쓰지 말고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처리해야 되는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예외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나타내는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고 이런 새로운 예외 객체를 만들 때에는 로직 에러나 런타임 에러를 상속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메시지를 아까 실행했을 때
여기에 요 메시지가 나오죠. 요 출력되는 요 메시지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전달해 주면 잔액 부족으로 나올 거고, 뭔가 예외를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뭔가 문자열을 줬으면 그 문자열이 여기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요 문자열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면은 이 invalid argument는 프로그래밍 오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오류를 찾기 쉽게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수 또는 영원이 입금됐구나. 더 하면은 이렇게 디포짓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디포짓 함수에서 음수 또는 영원이 입금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고, 원래는 이제 스택 트레이스 같은 걸 출력해 가지고 예외가 발생된 코드 위치를 알아내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그 C++에서 그건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예외들을 발생할끔 해서 오류가 다시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insufficient fund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try catch를 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요 위치에서 예외가 발생이 된 거예요. 요 위치에서.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실행이 안 돼요. 트라이절이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은 트라이절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요? 이동이 캐치절로 와요. 그래서 캐치절에서 해당 예외를 잡으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에 왓을 출력하면은 우리가 전달됐던 예외 객체에 전달됐던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돌릴 이유는 없어요. 아까 같은 예외는 잡는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둬서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예외이지, 이 예외는 잡아서 뭔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잡아서 뭐해? 음수 입력됐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no except라는 걸 이제 수식해 줄 수 있어요. no except. 그러면 이 함수는 뭘 안 한다?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디포짓과 withdraw는 안에서 예외들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no except가 되면 안 돼. no except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no except가죠. 그리고 이렇게 no except로 수식을 해주면은 컴파일러가 좀 더 최적화해줘요. 예외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메소드나 일반 함수 만들 때 이 함수가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만약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다, 그럼 뭘로 수식해줘요? no except로 수식해주면은 좀 더 최적화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틀려도 돼요. 이 no except를 우리가 붙이는 이유는 누가 못 붙여서 그래. 컴파일러는 그걸 판단 못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붙여줌으로써 컴파일러한테 뭘 해주는 거야? 도움을 주는 거야.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얘는 no except니까 최적화해라. 근데 실제 no except 아닌데 줬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코드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no except도 이제 수식을 해줘야 돼요. const도 수식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const 수식하는 건 일반 함수에는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만 메소드들만 의미가 있는 거죠. const는 객체의 상태를 바꾸냐 안 바꾸냐에 따라서 메소드를 const로 수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no except는 일반적인 함수도 no except도 수식할 수 있고 메소드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식하게 되면은 const 다음에 no except를 써줘요. 이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예외를 배웠으니까 함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함수가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만약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다 그러면 no except로 수식해 주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컴파일러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no except로 우리는 생성자도 소멸자도 다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들을 no except로 수식해 주냐 살펴보면은, 자,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라는 함수, 이쪽 걸 살펴봅시다. 여기서 뭘 부르고 있어요? f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f는 예외를 발생하는 애죠. 예외를.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것을 컴파일러가 판단을 못할 수 있는데 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 f를 부르고 있지만 try catch를 통해서 이 예외를 잡고 있기 때문에 no except를 수식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얘는 bar라는 애를 부르고 있는데 bar는 no except예요. 여기 있는 문장들은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부르는 모든 함수도 no except면은 얘도 no except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에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고, 특히 그 문장들 중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호출하는 함수들이 no except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3개의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를 만드는데 3개의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3개의 함수가 다 no except예요. 그럼 나도 no except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새로 만들어. 근데 이 함수에서는 일반 문장들이 있고 함수 호출하는 게 3개씩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르는 3개의 함수가 모두 no except야. 즉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야.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이 함수도 뭐로 수식할 수 있어요?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문장이라고 해서 다 no except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new int size. 그러면 이거 동적 할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즈가 음수이거나 엄청나게 큰 공간을 요구하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new가 있으면 이 new는 no except가 되면 안 돼. 내 함수 내에 new를 통해서 동적 할당하는 그런 문이 있으면 걔는 기본적으로 동적 할당에 실패해서 예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o except로 수식해주면 안 돼. 그런데 이 new의 용법 중에 요 안에다가 std no throw라고 하는 걸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뭘 하냐면 예외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뭘 반환해줘요? null ptr을 반환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는 예외를 발생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 때, 특히 기본 생성자를 만들 때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요 예제의 경우에는 int amount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deposit을 부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no except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애는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최종 배포 버전에 가면은 그 문제되는 디포짓에서 오버플로우나 영입금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거 다 체크했으니까, 오류 검사를 했으니까.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는 얘도 노 익셉트로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설명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할 때 프로그래밍 오류를 판단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throw SED invalid argument를 이용할 수도 있고 assert라는 매크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sert는 요 안에 들어간 식이 false이면은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assertion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인자들의 프로그래밍 오류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throw하지 않고 assert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assert. 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리고 이 예외와 달리 sharp define and debug라는 거를 넣게 되면은 assert 문장은 다 무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관련된 팁들. 예외 처리 부분과 실제 알고리즘. 원래 예외 처리를 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외 처리하는 코드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독성이. 그 가독성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try catch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나 밖에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G를 별도로 만들면은 얘는 예외가 없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읽으면 되는 거죠. 코드를 분석할 때. 예외와 상관없이 코드의 흐름을 읽고 싶으면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독성을 좀 높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D 스윙에는 부분 문자를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색인이 잘못되나 범위가 잘못되면은 SED out of range라는 예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쓸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쓰셔야 되겠고 그런 예외가 발생되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발생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무시할 바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만들어진 예외들은 프로그램을 그냥 죽이는 게 나아요. 죽여가지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가 되겠고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 하나하나를 트라이 캐치하는 건 아니고 크게 얘가 실행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돼야 되는 걸 묶어가지고 트라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외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다. 여기서 보면은 V를 만나면은 원래는 뭔가 위치를 파악하고 리턴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V 값이 있는지 보는 건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예외 처리를 이렇게
얘의 주소를 반환해가지고 여기서 그 위치를 0으로 바꾸는 이런 코드.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코드인데 이거는 예외 처리를 어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거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외 처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SCD 옵셔널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새롭게 얘가 17인가 14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도입된 클래스인데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옵셔널은 함수가 반환값이 없을 때 이제 보통 이런 함수는 -1, 이런 함수는 SCD string enforce라는 뭐 희한한 것들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은 그 있는 위치를 반환하는데 없으면은 어떤 애는 -1, 어떤 애는 뭐 다른 거 막 그러니까 그 메소드마다 찾는 게 있는 경우에는 뭘 반환하는지 명확한데 없는 경우에는 뭐 각 메소드마다 다 다른 거를 뭔가 일관되지 않은 것들을 반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관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D 옵셔널을 쓰게 되면은 이제 있다 없다라는 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 옵셔널의 has value 값이 있으면은 이제 그 값을 가져오면 되겠고 없으면은 이제 없다는 거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을 이제는 앞으로 이런 반환값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못 줄 수 있는 경우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값으로 반환할까 고민하지 말고 SCD 옵셔널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환값을 원래 내가 사이즈 t를 줘야 되면 SCD 옵셔널 사이즈 t로 하고 실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래 반환하고 싶었던 값을 반환하고 반환할 게 없는 경우에는 SCD null opt라고 해서 반환해 주게 되면은 이제 반환 받았을 때는 has value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반환할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든 경우에 일관성 있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가 반환값이 있는 함수예요. 근데 모든 경우에 다 정상적인 값을 반환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뭘 반환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뭘 쓴다? SCD 옵션을 쓰면은 그런 함수들은 모두 일관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거. 뭔가 얘는 없을 때 뭘로 보지? 얘는 이걸로 보구나. 이게 문서들 찾아가지고 딱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SCD 옵션을 쓰면은 되게 일관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